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이어 개표 상황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개표 상황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청와대 인선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좀 내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실의 실질적인 안방 살림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내각의 어떤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사안이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사실 책임질 수 있는 게 비서실장의 자리입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친구인 정전길 비서실장이 임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행정이라든가 국정에 대한 부분보다도 대통령의 정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친구인 정전길 비서실장이 임명이 된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 내정이 됐다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어떤 동지적 개념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측근으로서 뭔가 깊은 교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향후에 이제 청와대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정서적인 교감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이 80년대 학번이고요. 재선 의원이죠.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까지 비서실장보다는 좀 연륜이 짧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젊은 그런 층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 있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적 안배를 일차적으로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전남 장흥이 고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선대를 꾸릴 때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내정을 했던 부분은 친문 이 핵심 세력이 멤버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비문 계열에 가깝고 박은순 서울시장하고 더 가까운 그러한 임종석 전 서울시 부시장을 발탁했던 또 두 가지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가 재선위원회 18대 총선 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공천을 또 직접 실무 책임을 졌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 감각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적 고려와 그다음에 비문 멤버이고 그다음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이 세 가지 측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적 안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첫 총리 후보자가 호남 출신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단 문재인 후보가 대선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비영남권에서 총리를 추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비영남권에서 호남이 될지 아니면 그 외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아킬레스건으로 이야기될 수 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호남 홀대론이었습니다. 호남 홀대론 때문에 당대표 시절부터 시작해서 국민의당이 분당이 되고 이런 상황까지 맞아야 됐었는데 만약에 이번 총리가 인사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방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 인사에서 비영남권인데 호남 총리를 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다시 어떤 홀대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호남이 문재인 후보에 보여준 지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큰 폭의 지지를 보여줬거든요.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호남 정서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호남 출신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당사자에게도 통보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좀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그동안의 호남 출신들의 선대위원장들의 명단을 쭉 보면 그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예측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이번 인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대탕평이란 말이에요. 대탕평은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당평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남과 호남의 당평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또 존재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 이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그 1차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이상희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간에 있어서의 문제가 1차적일 수 있다. 예. 그리고 장관 인사에는 보수와 진보의 그 대탕평이 그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 호남 출신의 국무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전북보다는 광주 전남 쪽 그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쏙 줄어들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저 전남 광주 쪽 그 이 출신의 국가 원로급 그 이 인사가 발탁되지 않겠나. 곧 있으면 뭐 이야기할 거니까 우리가 예, 굳이 오늘 여기서 쪽으로 뭐 예측해서 인선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일단 틀리는 얘기를 것을 했는데. 강요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좀 개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가 뭐 거의 사실상 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뭐 예상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된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점을 굳이 거론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예. 첫 번째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소위 진보 성향의 투표 성향 자체가 굉장히 경고성이 강했다. 그 충성도가 아주 뛰어났다. 몇 년 동안에 거치면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문재인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흔들리지 없이 그렇게 견딘 부분, 이 경고성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예. 이 부분이 기폭제로 작용한 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보수 진영은 표가 흔들려 있는 상태였었고, 진보 진영의 표는 흔들림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보 쪽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 구도 자체가 흔들렸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됐었냐 그러면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난 후부터 소위 진보 진영, 민주인 후보나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게 일단 징벌적 개념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보수 진영들은 이에 저항하는 저항적 구도로 이렇게 갔었단 말이죠. 예. 이런 걸로 포장이 되었다가 이 구도 자체가 적폐 세력 대 패권 세력 이로 다시 흘러갔었죠. 그러나 이것이 홍준표 후보가 등장하면서 다시 바뀝니다. 이 진영간 논리로 바뀌게 되죠. 안보와 소위 진보와 보수의 대결, 이 구도로 바뀌는 바람에 자칫 그 이념간의 대결로 재현되는 그런 조짐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투표 결과 자체가 보면은 뭐 진영간의 대결보다는 징벌과 저항적 구도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고착하게 돼 있었고, 그것이 국민적 정서로 흘러왔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 자체는 그런 징벌적 구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당선이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네, 봅니다. 뭐 이사장님도 오늘 지금까지의 이 개표 결과 뭐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뭐 그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또 이 각을 그 잡아서 보면 예. 여전히 그 이어지는 또 하나의 전통이 만들어진 거죠. 첫 번째,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그 발표됐던 여론조사가 마지막까지 간다라는 것 하나가 또 한 번 그 입증이 됐고요. 예. 두 번째, 깜깜이로 들어가기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폭이 크게 난다 하더라도 5% 이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게 그 증명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5% 이내에 움직인 거는 실버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2, 3위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한 3, 4% 정도 더 그 득표했던 부분, 요 정도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예측된 부분들이 또 한 번 증명됐던 과정이다. 이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한 부분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안철수 후보나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불리할 거다라는 이제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정말 탄탄하고 땅땅 뭉쳐 있는 결집도 높은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어떠한 네거티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의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네거티브를 치고 나오면서 역 네거티브를 당하고 훅 하고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네거티브 전술에 있어서도 안철수 후보가 실패했던 이제 결정적인 이유였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실패했던 또 하나는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를 영입하면서 결정적으로 그 인심을 잃어버리는, 즉 정권 교체라는 일차적인 그 요구 사항과 그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개혁 과제, 이 두 가지를 호남에서 강하게 그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희석시킨 사람이 또 적폐청산에 대해서 상당 부분 희석시킨 대표적인 선수가 김종인 그 전 대표였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호남으로부터도 외면을 받는 안철수 후보가 돼버린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두 가지의 사건 속에 있어서 호남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그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보수 대결집을 많은 그 정치인들과 평론가들이 보수 대결집에 대한 논의들을 크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막말과 이를 계속 던지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10%대의 지지율을 가진 홍준표 후보가 23, 4까지 올라가는 데는 주요했으나 예. 그게 그 최대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무난히 그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2등, 3등들이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후보들의 뭔가 성공 실패 요인들을 요목요목 짚어주셨는데 문 후보의 가장 큰 성공 요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상황에 대한 변화죠.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리고 촛불 전국 뭐 이런 거였습니다. 촛불 전국이라는 그 자체가 어느 정파라든가 어느 정당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떤 가르침, 교훈 뭐 그런적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런 것이 정권 교체, 지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국민적 열망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문재인 후보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경고성, 표심에 대한 충성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단단하게 굳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더 미시적으로 가자 그러면은 호남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불리했었습니다. 전문가들 분석하기에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만큼 좋은 선거 구도가 없었습니다. 예. 호남이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군열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소위 말하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2등 전략만 철저하게 세우고 간다 그러면은 87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와 똑같은 그런 현상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 전국이었다 보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자세 전환을 굉장히 신속하게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아니면은 진보 정권의 정권 교체에 물건등할 수가 있다. 또 여기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을 많이 보여줬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외적으로 그 호남 쪽에 많이 소구가 됐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적폐 논란을 먼저 제기를 했다가 다시 그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방향 전환했는데 이것이 이제 상품으로 치자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빨리 포장지와 내용물을 바꿔서 새로운 신상품을 고객에 내미는 그런 효과를 보내줬거든요. 예. 물론 메시지 충돌은 있습니다. 적폐에다 다시 화합을 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행동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 그런 부분. 왜냐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를 싫어해서 안철수나 홍준표 후보를 갔던 사람들은 예. 문재인 후보가 뭐 때문에 싫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의 원칙상 본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지도가 옮겨간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가 행동만 바뀌어주면 다시 지지도가 돌아오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회귀를 빨리 했죠. 적폐에서 바로 통합과 화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자 그러면 보수 진영의 경각심, 위기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소시키는 역할을 했었고, 적폐에 대한 부분에 일관성 있게 또 후반에는 또 유지를 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비판은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또 호남 쪽에서는 나름대로의 믿고 맡겨도 될 수 있는 그런 후보의 이미지를 또 갖다줬고, 또 호남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정성을 들였어요. 예. 정성을 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 쪽에 있어서는 실리적 투표 성향을 보이다가 다시 전략적
투표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가 우리한테 잘해주느냐 이런 형태로 봤다가 나중에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치고 들어오면서 이러다 보면은 자칫하면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이 물 건너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해서 이번 결과가 호남 쪽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 그런 계기가 됐고 그것이 문재인 후보의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사장님께서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문재인 당선인이 사실 이 선거 기간 내내 각종 검증과 네거티브 의혹들의 어떤 공방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떤 이 결과의 변수가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거티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네거티브는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단점과 약점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하고 거기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흑색성전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흑색성전은 전혀 없던 사실에 대해서 내용을 호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거티브는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후보에서 공격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대응하는 전략적 차원입니다. 전략적 차원은 저는 문재인 후보가 성공했다 보는 게 전략적 차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소상하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가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문재인 후보가 선택한 것은 반무시 전략이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소상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애들로 피해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것은 자칫 다른 상대 진영에서 본다 그러면은 피해 나가기 전술이란 비판에 말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하면 다시 뒷덜미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선거 전략에 구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네거티브 대응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이 역대 대선과 달랐던 점이 뭐 연대나 단일화가 없었거든요. 네. 네, 이 점이 또 문재인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 유리하게 작용했다 안 했다가 예. 별 그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1등하고 1등을 잡기 위해서 2, 3등이 원래 이제 연대를 하는 거잖아요. 단일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일관되게 여론조사가 2등하고 3등이 더해도 1등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등하고 3등이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즉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그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 두 축이 이제까지 야권의 심장부였고 여권의 심장부였단 말이에요. 양쪽의 심장부가 결합하는 가능성은 없었다, 애초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수를 안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그 진보개혁적 성향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양손에 떡을 들 수 있는 공학적 영역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한계를 지는 순간에 한계는 그 나아야 되는 이러한 현실적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게 이제 국민의당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실적으로 단일화의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공학적 그 어프로치를 해왔던 수많은 평론가들이나 그다음에 정객들이 이 비문연대, 빅텐트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실질적인 성사 가능성이 없었던 그 가상의 현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외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봤죠. 안철수 후보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이 계속해서 그 탈당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에 있어서 바른정당은 적폐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주력이 누굽니까? 유승민, 김무성 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들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계속해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에게 구애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 참 곤혹스러운 처지죠. 호남에서는 적폐 세력하고 어떻게 손을 잡지? 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지. 저쪽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박지원 대표나 저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을 계속 외쳤던 것은 바로 그러한 딜레마 속에 계속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었는데 바른정당에 의해서 그 보수 세력도 제대로 앉지 못하고 그다음에 호남표도 제대로 앉지 못하면서 바른정당이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그때부터 또 급등직하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노력과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자체적인 활동과 무관하게
바른정당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파편을 맞으면서 추락하는 그러한 또 흐름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네요. 잘 지적하셨는데요. 좀 예. 분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비문연대라는 부분이 반문재인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리스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문재인 후보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부터 고려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당이라든가 다른 비문 진영에서 자칫 문재인 반문연대를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철저한 대립각이 됐기 때문에 진보 진영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비문연대가 원초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이유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좀 전략상의 실기를 한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비문연대 주축은 바른정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이 안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방금 양 박사께서 지적했듯이 적폐 세력으로 낙인받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도 세력은 국민의당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좀 더 이 부분에 일찍 서둘렀다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죠. 호남에 대한 부분 정서를 상당히 걱정할 수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결이 완전히 다른 만큼 바른정당과 손을 잡고 여기에 대해서 손을 잡고 난 다음에 연대를 형성하고 그 후에 적폐에 대한 논란을 다시 가져가도 충분히 시간상으로 괜찮지 않나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강론을 계속 일구고 나갔다는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패착적 요인으로 발생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시대 정신으로 본다면 중도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극단의 정치에 그리고 양극단의 패권에 사실상 많이 지쳐왔던 것이 우리 국민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이 됐었고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졌단 말이죠. 그럼 프랑스는 중도가 됐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한계점을 이제 인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념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물리적 저항이 없었습니다. 물리적 저항이라면 전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진보 보수의 이념적 구도가 조금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 물리적 저항을 겪고왔고 또 수십 년 동안 부침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독특한 이념 간의 그 논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확실한 어떤 스탠스를 색깔을 완전히 보여줬다 그러면은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서양 쪽 그러니까 유럽 쪽의 중도와 같은 색깔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이념적 정성과는 맞지 않았던 부분도 지지자들을 외면하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됐다 저는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이제 보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현실 시점을 한번 보면요 3%에서 5% 정도 나오는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하고 35%에서 37%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 혼자서 문재인 후보와 사실상 대등한 지지율 경쟁을 하던 시점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호남의 개혁 성향과 대구 경북의 보수 성향의 딜레마를 계속해서 심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 4%의 유승민,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서 이것저것 양쪽을 챙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 계속해서 급한 마음에 실책했던 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영입이 결정타를 매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고 나서 그 시점을 계산하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문연대의 단일화의 가능성이 가장 고조됐을 시점에서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었던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당선인의 어떤 승리 요인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좀 세대별 표심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연령대가 20대로 집계가 됐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젊은 층의 표심이 좌우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문재인 당선인이 1위를 했거든요. 이런 어떤 세대별 표심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사실상 예상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결국 2030 세대까지 이제 망라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상식화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SNS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세대거든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이념적에서 상당히 탈피가 되어 있습니다. 이념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낀 것도 없고 단지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얘기들로 이념이 와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 부정부패가 이야기됐고 적폐가 이야기됐고 국정농단이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후보 또 이 부분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이런 후보들을 채택하는 것이 저 2030 세대에서는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노년층 50대 이상 60대 70대 이 층들은 바로 그 안보에 대한 개념 진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너무나도 알고 있는 피부로 절감하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보수적 심리가 강하게 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뭐 지난 선거에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극명하게 계층 간, 세대 간 대립 국면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이번 대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반면에 지역별로 이렇게 몰표 현상은 많이 완화된 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마지막 한 2, 3일 전부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관건 선거라는 거 못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돈 선거.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돈 선거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언론의 편파 보도 거의 못 들어보셨죠? 1번부터 5번까지 정말 시간 배정까지 기계적 중립을 지켰던 과정이 이번 그 공식 선거 기간 중에 언론의 공정성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지역색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보수의 심장부라고 이야기하는 대구 경북이 조기에 표심을 놓쳐버린 거죠. 자, 반기문 사무총장에서 한교안, 한교안에서 안희정, 안희정에서 안철수, 문재인에서 안철수, 안철수에서 홍준표로 이어지는 한 대여섯 차례의 엄청난 요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10에서 15%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수의 중심이고 심장부라고 하는 대구 경북의 표심이 계속 요동을 치면서 대구 경북 출신의 그 출향민들인 수도권에서 중심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 전체가 사실상 괴멸해 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표심이 굳건하게 자리를 못 잡으니까 강주 호남 쪽에서도 대구 경북에서 똘똘똘 뭉치지 않네. 그러면 우리는 안철수와 문재인을 계속해서 저울질을 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양쪽에서 몰표 현상들이 상호 영남과 호남의 심장부들이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견제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 감정과 지역 구도가 상당 부분 완화됐는데 근데 이러한 완화는 이미 지난해 4.13 총선 때 예측됐던 완화였습니다. 영남에 있어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약진, 그다음에 호남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침몰, 이제 이런 것들이 예측됐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더 빨라질 것이다. 이 지역 구도가 허물어져가는 경향성은 더욱 더 빨라질 것이다. 유일하게 구태가 남아 있었다면 색깔론이었겠죠. 색깔론 자체가 상당 부분 극성을 뿌렸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색깔론 좌파 정부 집권 방지나 저지 요 컨셉만 가지고 일관되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최대치가 23에서 24 정도가 최대치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보수가 상당 부분 극우적 성향에 있어서 중도적 성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과 구속의 과정 속에서 보수가 상당 부분 바뀌어 나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으로
그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 또 다른 하나의 퍼센테이지고 수치다 이렇게 또 분석할 수 있겠네요. 예.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부연해서 우리 양 박사 말씀에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양 박사께서는 이제 지역 구도의 희석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뭐 더 대한민국 정치적 미래 지역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다시피 지역 차별, 지역 구도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 만국병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냉정해야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연 지역 구도가 없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뭐 결코 그렇지는 않다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적하시다시피 영남과 호남은 상호 고무풍선의 효과입니다. 이쪽이 누르면 이쪽이 튀어 올라오게 되고 이쪽이 누르면 이쪽이 튀어 올라오게 됩니다. 서로 상당히 반사적 작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구도가 영남과 호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실제 호남 출신의 적통 후계자가 없다, 후보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에서 호남 출신이 없었어요.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대부분 PK 지역을 연구로 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하자 그러면은 호남 지역 출신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구도는 그대로 재현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호남 지역 출신의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구도가 다만 우리에게 착시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어떤 이 정당 구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해왔습니다만 포스트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지지 동력을 만들어가는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희석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만은 호남 출신의 후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은 완전한 희석에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좀 반론을 펼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없어졌느냐라는 전제가 없었죠. 제가 이야기할 때 그죠. 근데 없어졌느냐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제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 사례는 그 지역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충청도 출신의 안희정 지사와 그다음에 그 부산 출신의 문재인 후보가 격렬하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지역에서도 안희정 지사가 이긴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지역 출신의 그 대표 선수가 등장을 하면 그 급격한 그 지역색이 만들어지고 몰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잘못된 게 충청도에 있어서 당내 경선에 안희정 후보가 못 이겼던 부분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실상 시대의 변화와 그 역사의 흐름이 이제는 만국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구도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이고 없어져야 될 적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흔적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만약에 호남에서 후보가 있었으면 영호남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분이 정치평론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다른 뭐 분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렇죠. 네. 예. 아주 크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19대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시대가 이제 개막을 알렸는데 앞으로 이제 문재인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도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협체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급선무겠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력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을 실행하기가 힘듭니다. 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엄연히 상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즉 국회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정책 실행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정부적 감각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게 협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안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 안보 부분. 이 부분은 뭐 지금 동북아 정세 자체가 굉장히 삭막하게 돌아가고 있고 네.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외교적에서 실리권, 주도권까지도 이뤄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우리의 스탠스와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갈 것이냐. 이 부분도
취임식을 통해서 뭐 취임 외교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취임식 자체가 약식으로 진행이 된다니까 그런 기회는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이제 외교적 관계, 동맹국가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을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고 뭐 나머지는 이제 경제 문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면은 협치 구조가 만들어지면 자연히 이루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여소야대 전국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여소야대 전국을 이제 크게 예. 그 두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격렬한 그 여야 관계 격돌을 통해서 정부 조직법이 취임 그 2개월 만에 통과가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문재인 그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 4년 전에 그 광경들을 여전히 기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당선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야당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야당을 찾는 게 그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가장 결정적인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우리가 예전에도 뭐 미국 대통령 보면 그 미국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초청을 해서 백악관에서 밥을 먹거나 밖에 나가서 그 차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영화 속에서. 한국에도 이제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4년 동안 차관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우리 부처에서 좋은 그 제도를 만들고 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 국회에 가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요. 그 부처는 상당히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고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 운영의 그 방향타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이 그 정부 부처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국정 운영과 국정 철학을 어떻게 관철시킬 겁니까? 법으로 뒷받침 못 되면. 그런 부분을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다면 그 반면교사를 문재인 정부는 뚜렷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후보 시절에 야당부터 먼저 찾아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과의 협조 관계는 이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그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얼마만큼 대통령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초선 의원이든 재선 의원이든 정말 넥타이 풀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설득하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 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을 확정이 되면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반면 교사가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했던 잘못했던 거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예. 소통 잘하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뭐 배울 점이 많다 봐야 되겠죠. 예. 소통도 저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일차적인 소통의 영역은 그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야당과의 소통이고 그 소통의 방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 언론과의 소통입니다. 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바다만 쓰고 질문을 하지 않는 황당한 기자회견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도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 기자들하고 그 공식적인 기자회견, 그 다음에 기자 간담회라고 있잖아요. 사적인 공간에 있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기자들이 대통령의 진면목과 진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고민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그 말 그대로 미디어, 매체는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국민과 권력, 국민과 대통령을 이어주는 그 매체로서의 역할을 그 공고히 해낼 수 있는 소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민사회나 각종 사회단체 또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강화문 대통령으로서 출근하는 대통령의 모습, 출근하는 길에 대통령님 안녕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대통령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잘 쉬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하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이 그 밤에 나와가지고 호프집에서 술 마시고 이거는 안 되죠. 하여튼 술 마시면서 시민들하고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말 그대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프레지던트라는 그런 영화에서 보는 정말 국민 속에 함께 살아 숨쉬고 생동하면서 호흡하는 그런 대통령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럼요. 이런 대통령을 문재인 그 당선자가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네. 양문석 박사님은 참 그 이상적인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광화문에서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뭐 친근한 모습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예. 왜냐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는 그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재임 시절부터 사실상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마 실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가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광화문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경호원들이 배치가 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렇게 엄격한 경우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대치국가입니다. 전쟁을 치렀던 국가고 휴전국가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안위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을 꿈꿨을 겁니다.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꿈꿨지만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지 못하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라 이래 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런 구상을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재인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앞서서 뭐 잠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안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안보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핵 문제든 사드 문제든 또 안보와는 좀 다르지만 위안부 문제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가장 우선적으로 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는 사드 배치 문제겠지요. 예.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의 핵심은 어쨌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문재인 후보가 미국을 이제 그 먼저 가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경제인들이나 그 중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 뭐 동대문 시장, 그 다음에 이 어업을 하는 그 해안 도시들 이런 그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 일정한 교집합들을 이제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정상들 간에 있어서의 만남이 잦으면 잦을수록 그러한 긴장 관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덩그리 외교의 원칙이었는데 그 덩그리 외교의 원칙을 놓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중국과 적대적 그 관계까지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을 천안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면서 북한과 중국을 상당히 떨어뜨려 놓고 우리하고 중국을 상당히 밀접시켜 놓고 뜬금없이 사드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다시 북한과 중국을 강하게 동맹국가로 또 뭉쳐놓고 한미동맹과 그다음에 북중동맹의 그 양자 대결 구도를 형성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 그 정상회담,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정상회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그 육자회담 테이블 이런 것들이 다자 간의 협상 테이블들이 강하게 추진될 것이고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 문제는 아주 특수성이 있잖아요. 한일 관계 문제에서 아주 특수성이 있는데 위안부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그 당선자가 단호히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안부 문제를 단호하게 깨면서 다른 측면으로 군사적으로 그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하면서 위안부 파기를 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후폭풍을 또 최소화하는 다른 루트들을 뚫어내는 좀 다양한 외교 안보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외교력, 그 다음에 전략적 관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드러날 그 시기가 불과 2, 3개월 안에 드러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뽑았다 못 뽑았다의 평가도 2, 3개월 안에 그 집중적으로 이 실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사안과 장면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죠. 제가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짧게 네. 드리면 되니까 일단 우리가 외교적 탑,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그 외교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는 지가 사실상 6, 7개월 지났습니다. 예. 그 부분에
너무나도 취약점, 치명타를 입은 거죠, 사실상. 그것 때문에 외교가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안보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국가를 유지하는 3대 요소가 영토와 주권과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키는 것을 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보에 있어서는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일관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안보를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속한 결정들, 신뢰 있는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안보라는 부분들은 정부가 사실상 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정치권에 던져둔다 그러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안보의 가장 효용적 가치인 신속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제 후보는 사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국회 협의를 하겠다. 비준을 받겠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그 헌법 60조에 관련된 그런 얘기거든요. 죄악이라든가 또는 국가라든가 국민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줄 때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동의적 절차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드가 정말 하늘로 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치중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 안보에 대해 있어서는 정치권과 협상할 부분이 있고 안보에 대한 부분은 그 협상을 오히려 효용적 가치에 떨어뜨린다. 더군다나 이 동북아 외교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외교적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아주 밀착한 관계가 되어버렸고 북한과 관계가 이렇게 됐고 중국과의 관계는 뭔가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고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대통령의 의지와 이런 거 없이는 도저히 해결하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당선인의 풀어야 할 과제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희 세명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